언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그건 사람이 아니야, 악마지. 전화기 너머로 동생 서진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날아와 고막을 때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싸늘하게 식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수화기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새벽의 푸른 빛은 죽은 사람의 낯빛처럼 스산했다. 듣고 있어, 박서윤? 내 말 안 들려? 30년이야. 30년 동안 딸 죽인 원수 대소변 받아내면서 효부 노릇한 거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 치매? 치매가 벼슬이야? 살인자가 기억 못한다고 없던 일이 돼? 서진이는 울고 있었다. 나 대신 울어주고 나 대신 분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동생의 목소리는 머나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윙윙거렸다. 신고하라니. 누구를? 저 방에 누워 아기처럼 새근새근 잠든 내 손길 없이는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30년간 내 딸을 죽인 범인이란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극정성으로 모셔온 저 사람을. 언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여보세요? 언니. 나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내 심장이 돌덩이처럼 쿵, 쿵 내려앉는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은 불과 3시간 전의 일이었다. 그날도 나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밤 수발을 위해 안방을 나섰다. 남편 강우는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져 있었다. 일에 지치고 술에 취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낡은 아파트의 정적을 갈랐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밤낮이 바뀌어 온 식구를 괴롭히고 있었다. 밤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아 집안을 헤매는 탓에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어머니의 방문을 열자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앙상하게 마른 몸이 침대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무릎이 쑤셔오는 것을 느끼며 몸을 숙이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잠꼬대를 시작했다. 늘 있는 일이었다. 죽은 남편을 부르거나 고향집 텃밭을 얘기하거나. 나는 무심하게 젖은 기저귀를 벗겨내며 중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 우리 강훈이 내 아들. 또 아들 타령이시구나. 나는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니의 세상은 평생 아들 이강훈 하나뿐이었다. 그 지독한 아들 사랑이 때로는 며느리인 나를 숨막히게 했지만 이제 와서 무엇을 탓하랴. 병든 노인에게 남는 것은 가장 강렬했던 집착뿐인 것을. 그런데 그날 밤의 잠꼬대는 무언가 달랐다. 수아야 수아.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30년 전 내 가슴에 묻은 딸 5살 수아의 이름이었다. 나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괴로운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내가 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잘못 들었을 것이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 의미 없는 말의 나열일 뿐이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손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내 몸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귓가에 이명이 윙윙 울리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잠꼬대는 저주처럼 이어졌다. 그 애만 없었으면 우리 강훈이가 나만 봤을 텐데 저 시끄러운 계집애만 없었으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0년 전 1996년에 그 쨍하던 늦여름의 햇살이 눈앞에 펼쳐졌다. 강원도 바닷가.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수아와 함께 떠났던 마지막 가족여행.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그리고 엄마 하고 나를 부르던 내 딸의 낭낭한 목소리. 그날 나는 잠시 음료수를 사러 자리를 비웠었다. 수아는 할머니와 함께 절벽 근처에서 꽃을 보고 있었다. 잠깐이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내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절벽 아래를 가리키며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다. 서윤아. 수아가 발을 헛디뎌서. 그 뒤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사람들의 비명, 앰뷸런스 소리, 차갑게 식어 내 품에 안긴 작은 몸뚱이.
그리고 나를 죄인처럼 쳐다보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눈빛. 특히 시어머니는 장래 내내 내가 잠깐 한눈만 팔지 않았어도, 아니, 내가 애를 나한테만 맡겨두지 않았어도 라며 나를 원망하고 책망했다. 나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 내가 한눈을 팔아서 내가 조금 더 아이 곁에 있었더라면. 그 죄책감은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졌다.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먼저 떠난 내 딸 수아에게 속죄하는 길이라 믿었다.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보다 더하다는 주변의 칭송은 내게는 기쁨이 아니라 당연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다. 그런데 아니었다. 사고가 아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수아한테 왜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평온한 얼굴 위로 30년 전 수아의 장례식장에서 아들 강훈의 팔에만 매달려 아이고 내 아들 내가 무슨 죄냐라며 정작 손녀의 죽음보다 아들의 고통을 먼저 챙기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이상하다 생각지 못했던 과거의 조각들이 이제야 비로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수아가 유독 총명하고 애교가 많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마다 계집애가 살살 꼬리치는 것 좀 보소. 사내 자식 앞길 막으려니야. 라며 농담처럼 뱉던 시어머니의 말들. 내가 수아의 낡은 빨간 구두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는 것을 보며 죽은 자식 붙들고 있어봤자 산 사람만 힘들지. 못하러 그런 흉한 걸 아직도 갖고 있어? 라며 타박하던 차가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었다. 뼛속 깊이 사무친 증오였다.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어린 손녀를 향한 늙은 여인의 뒤틀린 소유욕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방을 나왔다.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속에서 수아가 할머니 품에 안겨 해맑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집어들어 액자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손바닥으로 유리가 깨지는 감촉이 전해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 새벽에 전화할 사람은 동생 서진이 뿐이었다. 언니의 고된 시집살이를 늘 제 일처럼 안타까워하던 유일한 내 편. 나는 홀린 듯 수화기를 들었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지난 3시간 동안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은 지옥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차갑게 식은 수화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동생의 말처럼 저 사람을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중증 치매 노인의 잠꼬대를. 30년이나 지난 일을. 설령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들 법이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을까?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살인자를 어떻게 단죄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베란다 창문 너머로 2026년의 겨울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회색빛 하늘을 배경으로 묘지처럼 펼쳐져 있었다. 30년. 내 딸 수아의 시간은 5살에 멈췄고 나의 시간 역시 그 바닷가 절벽에서 멈춰버렸다. 나는 지난 30년간 딸을 죽인 원수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다. 이 기막힌 진실 앞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조용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옆 어머니의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용서할 수도 심판할 수도 없는 내 원수가 바로 저 방문 너머에 누워 있었다. 해가 뜬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밤의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기계처럼 몸은 움직였다. 쌀을 씻고 밥솥 버튼을 누르고 북어 대가리를 넣고 국을 끓였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나의 일과 오늘따라 식칼을 쥔 손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이 손으로 나는 내 딸을 죽인 원수의 삼시세끼를 평생 만들어 바쳤다. 여보, 어머니는?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 강훈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어머니의 방을 가리켰다. 남편은 늘 그랬듯 방문을 열고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방 안에서는 의미 없는 웅얼거림만 흘러나왔다.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 문을 닫고 식탁에 앉았다. 밤새 괜찮으셨어?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퀭해? 무심한 걱정이었다. 나는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누르며 마른 입술을 열었다. 어젯밤에 어머니가 잠꼬대를 하셨어요. 늘 하시는 거잖아. 어제는 또 뭘 찾으시던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국을 한술 떴다. 나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저 무심한 얼굴. 30년 전 딸의 주검 앞에서 당신이 애를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렇지. 라며 내 뺨을 내리쳤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때 나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다. 나 역시 나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 수아 이름을 불렀어요. 남편의 숟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수아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밀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애만 없었으면 당신이 자기만 봤을 거라고. 내 목소리가 지독하게 떨려 나왔다. 남편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서 곤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내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았다. 당신 잠을 못 자서 헛것을 들었나 보군. 치매 걸린 노인네 잠꼬대를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어머니가 수아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아니에요. 똑똑히 들었어요, 여보. 그만해.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아침부터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마. 어머니 약이나 잘 챙겨드려. 남편은 서둘러 가방을 챙겨들고 현관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문은 나와 세상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이다. 효자인 그에게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을 테니까. 나는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싸늘하게 식어가는 국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나 혼자다. 이 지옥 속에서 나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날 오후 동생 서진이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들이닥쳤다. 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서진이는 다짜고짜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내가 겨우 동생의 팔을 붙잡고 막아섰다. 비켜 언니. 내가 오늘 저 악마 같은 노인네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야겠어. 서진아 제발. 제발이라니. 언니야말로 제발 정신 좀 차려. 저 방에 있는 게 누군지 잊었어? 우리 조카, 불쌍한 우리 수아 죽인 살인자라고. 동생은 내 어깨를 붙잡고 오열했다. 그 뜨거운 눈물이 내 옷깃을 적셨지만 정작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가 너무 크면 눈물조차 말라버린다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증거가 없어. 30년 전 일이야. 치매 노인의 잠꼬대일 뿐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그럼 평생 이렇게 살겠다고. 딸 죽인 원수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언니 인생은 뭔데? 언니는 그냥 박서윤이 아니라 이강훈 아내, 김옥자 며느리로만 살다가 죽을 거야? 서진이의 절규가 폐부를 찔렀다.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동생의 말대로 지난 30년간 나는 없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효부라는 가면을 쓴 채 형벌 같은 삶을 살아왔을 뿐이다. 동생이 돌아간 후 나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수아가 살아있을 때의 사진들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저며왔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재롱잔치 사진 그리고 마지막 가족 여행이었던 그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사진 속에서 수아는 내 빨간 구두를 억지로 신어보고는 좋다고 웃고 있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언짢은 표정으로 아이를 흘겨보고 있었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아니, 보고도 애써 외면했던 그 차가운 시선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앨범을 들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꼭 어머니의 텅 빈 눈동자 같았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기억나세요? 나는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어머니의 눈앞에 내밀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이리저리 방황하더니 이내 사진 속 수아에게 멎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입술을 비죽이며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시끄러운 계집애 맨날 제 애비한테만 달라붙어서 나는 숨을 멈췄다. 잠꼬대가 아니었다. 이것은 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진심이었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앨범을 떨어뜨리고 방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비단 보자기에 싸서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낡은 빨간 유아용 구두 한 짝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아가 그토록 아꼈던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유품이었다.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빨간 구두를 어머니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순간 어머니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섬광 같은 것이 스쳤다. 공포였다. 어머니는 마치 뱀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치워. 저리 치워. 그거 나쁜 거야. 저리 가. 어머니는 침대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리고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발작적인 그 반응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였다. 저 빨간 구두는 어머니에게 잊고 싶은 혹은 잊어버린 끔찍한 기억의 방아쇠였던 것이다. 나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구두를 움켜쥐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남은 것은 지독한 확신과 그 확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절망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드렸다. 하지만 내 손길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그것은 헌신이나 속죄가 아니었다. 감정도 연민도 심지어 증오조차도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의무. 나는 효부 박서윤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죽여버렸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에 섰다. 며칠째 폭설이 내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다. 그날 오후 나는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어머니에게 미음을 떠먹여드리고 있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멍하니 창밖에 눈 쌓인 풍경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아주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의졸였다. 그날도 파도가 참 높았지. 나는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다. 늘 흐릿하고 공허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아주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30년 전에 꼿꼿하고 총기 넘치던 바로 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의사들이 말하던 반짝 증상이라는 것이었다.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나타난다는 마지막 불꽃. 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가 온전히 나를 담았다. 서윤아. 나의 이름. 치매에 걸린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내 이름이었다. 그 한마디에 내가 지난 몇 달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억지로 틀어막았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수아한테 내 딸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원망과 슬픔과 분노가 뒤엉킨 절규가 낡은 아파트를 울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맑아진 눈동자 속에서 나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때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현관에 서서 이 광경을 보고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는 내게 달려와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이제 하다 병든 노인까지 들들 볶는 거냐고. 나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노려보았다. 내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핏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수아를 죽였어. 30년 전에 그 절벽에서 당신 아들 사랑 뺏어간다고 내 딸을 자기 손으로 밀어버렸다고. 나는 그동안의 의심과 어머니의 잠꼬대, 사진과 구두에 대한 반응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울부짖으며 쏟아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거짓말 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미쳤구나. 그래,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다. 바로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텅 빈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시끄러운 계집애. 그 한마디는 이 끔찍한 진실에 찍는 마지막 확인 도장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우리 세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된 가족이라는 이름의 폐허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30년 전 내 딸을 덮어버렸던 그 푸른 파도처럼 하얀 눈송이가 세상의 모든 소리와 진실을 소멸시키려는 듯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30년 묵은 상처를 헤집는 녹슨 칼날이자 이 끔찍한 비극의 진실을 확증하는 재판관의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우리 세 사람을 둘러싼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누구 하나라도 숨을 잘못 쉬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은 지독한 정적. 그 정적을 깬 것은 남편의 거친 숨소리였다. 어머니. 강우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괴물이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불신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늙은 노파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방금 전까지 내 딸을 시끄러운 계집애라 칭했던 그 입술로 어머니는 이제 갓난아기 같은 소리를 내며 남편의 품을 파고들었다. 강훈아, 내 아들 무서운 꿈을 꿨다. 순식간이었다. 살인자 김옥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겁에 질린 채 아들에게 매달리는 병든 노모만이 남아있었다. 그 가증스러운 연극 혹은 병마가 만들어낸 기괴한 가면 앞에서 남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고이 눕히고는 이 모든 참극의 원흉이 나라는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당신이 옛날 얘기 꺼내서 자극한 거지. 멀쩡하던 분이 당신 때문에 놀라서 저러시는 거 아니냐고. 기가 막혔다.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흔들리던 그 눈동자는 어디 가고 이제 그는 오로지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꺼내 들었다.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가 택한 것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손쉬운 표적인 나를 공격하는 비겁한 도피였다. 여보, 제정신이에요? 방금 어머니가 한 말 못 들었어요? 당신 귀로 똑똑히 들었잖아요. 뭘 들어? 치매 노인네가 헛소리한 걸 가지고. 당신은 30년 전 그 일 때문에 아직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죽은 딸 자식한테 미쳐서 산 사람 잡지 말란 말이야. 죽은 딸 자식한테 미쳐서. 그 말이 내 가슴을 관통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그는 내 슬픔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내가 밤마다 수아의 낡은 신발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 때 그는 등을 돌리고 코를 골았다. 내가 수아의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 빈 밥그릇 앞에 놓아둘 때 그는 미친년 보듯 혀를 찼다. 그의 세상에서 딸의 죽음은 그저 지나간 불행일 뿐이었고 그 불행에 매달려 있는 나는 귀찮고 피곤한 아내일 뿐이었다. 그래요, 난 미쳤어요. 내 딸 잃고 30년을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딸을 죽인 범인이 당신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수아 아빠 아니었어요?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빠? 그럼 당신은 엄마 노릇 제대로 했어? 그날 당신이 애만 제대로 봤어도 그런 일은 없었어. 어머니가 왜 평생 당신 앞에서 기 한 번 못 펴고 사셨는 줄 알아? 자기 때문에 손녀가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살인자 누명을 씌워? 당신 사람이야? 남편은 울부짖었다. 그의 눈물은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었고 자신의 무너진 세계를 지키기 위한 발악이었다. 그 어디에도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은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 나는 아내이기 이전의 며느리였고 수아는 딸이기 이전에 아들을 귀찮게 하는 손녀였을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비뚤어진 집착은 아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남편을 등지고 거실로 걸어 나왔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눈이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눈 덮인 세상은 비현실적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저 하얀 눈 밑에 30년 묵은 추악한 진실이 묻혀 있었다. 한참을 넋놓고 서 있는데 등 뒤에서 남편이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아까와는 달리 그의 손길에는 힘이 없었다. 서윤아, 미안하다. 내가 말이 심했어. 당신 힘든 거 아는데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 일단 오늘은 그만하자. 어머니도 주무셔야 하고 우리도 좀 진정해야지. 회유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부부싸움으로, 나의 히스테리로 덮어버리고 싶어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뭘 그만해요? 이제 시작인데. 당신은 저 방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봐요. 당신 어머니이기 전에 내 딸을 죽인 살인자야.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울음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남편은 내 그런 모습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는 무어라 더 말을 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웠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사이에는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혹독한 냉기가 흘렀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경찰에 신고할까? 서진이의 말대로 당장 이 집을 뛰쳐나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법정에 세운들 이미 인지 능력을 상실한 노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집을 나간다면? 그건 저 여자에게 완벽한 해방을 안겨주는 셔였다. 기억도 못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아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평온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건 너무 불공평했다. 내 딸 수아의 억울한 죽음이, 나의 무너져 내린 30년 세월이 그렇게 잊혀서는 안 되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도 용서도 아니었다. 훨씬 더 차갑고 질긴 그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들어가 가장 좋은 재료들을 꺼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다.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전복죽을 끓이고 부드러운 계란찜을 만들었다. 남편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만 씹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전복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갓난아기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맡에 앉아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부스스 눈을 뜬 어머니는 나를 보고는 배시시 웃었다. 어젯밤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천진한 아이의 얼굴이었다. 아가, 배고프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죽그릇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한 숟갈 정성껏 떠서 식힌 후 어머니의 입가로 가져갔다. 어머니, 아하세요. 어머니는 의심 없이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먹었다. 나는 기계처럼 그러나 더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계속해서 죽을 떠먹였다.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포기했다고 혹은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나의 전쟁은 이제부터 다른 방식으로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동생 서진이가 반찬거리를 싸들고 다시 찾아왔다. 어젯밤의 일을 전해 들은 동생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고 울었다. 언니, 형부한테 다 들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형부라는 인간은 그걸 감싸고 돌아? 당장 짐 싸. 이런 지옥 구덩이에서 더는 하루도 못 살아.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위자료고 뭐고 다 받아내서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 나는 동생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서진아, 나 이 집 안 나가. 뭐? 언니 제정신이야? 미쳤어? 응, 어쩌면 미쳤는지도 몰라. 그런데 서진아, 생각해봐. 저 사람을 법정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
심신미약으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거나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보내지겠지. 기억도 못하는 사람한테 감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집에서 내쫓으면 저 인간 아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편안하게 눈 감게 해줄 거야. 그게 복수야? 그게 우리 수아를 위한 길일까? 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태로 내 손으로 아주 오랫동안 살게 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히고 가장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얼굴을 보게 할 거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영원히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을 돌보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내 손에 의해 생명을 부지하는 존재로 만들 거야.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동생은 경악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언니, 그건 언니 자신을 가두는 거잖아. 그건 복수가 아니라 언니의 형벌이야. 알아.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을 바쳐서라도 저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지옥을 선물할 거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지옥.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신이 되기로 했어. 살려주기도 하고 죽여주기도 하는. 하지만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가장 자비롭고 가장 잔인한 신.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다. 30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심판자라는 새로운 이름의 굴레를 스스로에게 씌우는 것. 더 이상 나는 효부 박서윤이 아니었다. 나는 내 딸을 죽인 원수의 생명을 손에 쥔 고요한 집행관이었다. 동생이 돌아가고 난 뒤 나는 다시 장롱을 열어 수아의 낡은 빨간 구두를 꺼냈다. 먼지를 닦아내고 정성껏 손질했다. 그리고 그것을 시어머니 방 가장 잘 보이는 창가에 올려두었다. 어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햇빛에 반짝이는 빨간 구두가 예쁘다며 아이처럼 손뼉을 쳤다. 나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심장은 더 이상 아프지도 뛰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공간에 차가운 바람만 휑하니 불어올 뿐이었다. 창밖 하얗게 눈 덮인 세상 위로 길고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나의 겨울은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날 이후 나의 집은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다. 소리 없는 포성,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전장. 남편 강우는 이 변화를 온몸으로 거부했다. 그는 예전처럼 내게 말을 걸었고 주말에는 억지로 외식이라도 하자며 내 등을 떠밀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이라도 다녀오자고 예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연기하려 애썼다. 그의 필사적인 노력은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늪 속에서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처럼 처절하고 공허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내가 어머니의 손톱을 깎아드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돋보기를 낀 채 혹여나 살을 파고들세라 조심스러운 손길로 얇고 부서지기 쉬운 노인의 손톱을 하나하나 정성껏 다듬고 있었다. 어머니는 기분이 좋은지 알아들을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남편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내 손길이 멈칫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뭘 어떻게 살고 있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말도 안 해. 꼭 껍데기만 남은 사람 같다고.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 이 집안 공기가 꼭 얼음장 같아. 나도 어머니도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 없는 건 나였다. 지난 30년간 나는 딸을 죽인 원수와 한 지붕 아래서 숨을 쉬고 그가 차려준 밥을 먹고 그의 아들과 한 이불을 덮고 살아왔다. 이제 와서 숨막힌다는 그의 투정은 사치스럽고 역겨웠다. 나는 손톱깎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내 텅 빈 눈동자와 마주한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내가 예전처럼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고 당신 앞에서 웃고 떠들고 이 모든 진실을 그냥 가슴에 묻고 살기를 바라요? 수아는 당신 딸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죠? 아무렇지 않다니. 나라고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 하지만 어쩌겠어.
어머니는 병들었고 30년이나 지난 일이야. 우리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것 아니야. 산 사람?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나는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내 딸이 그 절벽에서 떨어지던 날 박서윤이라는 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그냥 숨만 쉬는 껍데기야. 그런데 당신은 그 껍데기에게마저 산 사람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하고 있군요.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그렇게 다하면서 이 끔찍한 비밀을 평생 모른 척하라고.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어머니를 경찰서에 끌고 가? 요양원에 버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당신 정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바라는 거냐고. 남편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갈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주문을 속삭이듯 나지막이 말했다. 아니요.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지 않아요. 절대로. 나는 어머니가 아주 건강하게 가능한 한 오래오래 바로 이 자리에서 사셨으면 좋겠어. 내 손으로 지은 밥을 먹고 내 손으로 입혀주는 옷을 입고 내 보살핌 속에서 단 하루라도 더 사셨으면 좋겠다고. 당신 어머니에게 죽음은 너무 쉬운 구원이니까. 남편은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혹은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분명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닫았고 퇴근 후에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한 집에 사는 유령이 되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지만 결코 만질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투명한 존재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앙상했던 창밖의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여름에 짙은 녹음이 찾아왔다가 다시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의 일과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 3번 어머니를 위한 영양식을 만들었다. 제철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갈아 주스를 만들고 뼈를 고아 국을 끓이고 부드러운 생선살을 발라 입에 넣어드렸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대부분 어머니의 약값과 식비로 들어갔다. 덕분에 어머니의 혈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조금씩 올랐고 공허했던 눈동자에는 간혹 생기가 돌기도 했다.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효부라 불렀다. 아파트 분녀회에서는 내게 효부상을 줘야 한다고들 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나의 이 지독한 헌신이 사랑이 아닌 증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내가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위가 실은 세상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다. 어느 가을날 동생 서진이가 찾아왔다. 헬쑥해진 내 얼굴을 본 동생은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언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언니가 저렇게 정성껏 돌볼수록 저 여자는 더 편안해질 뿐이야. 저게 무슨 복수야? 언니만 말라 죽어가는 거지. 언니 얼굴 좀 봐.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나는 찻잔을 들어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긋한 국화차가 오늘따라 유난히 쓰게 느껴졌다. 서진아. 너는 저 사람이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매일 봐. 저 사람이 아주 가끔 아주 찰나의 순간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창가에 놓인 수아의 빨간 구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그러고는 자기가 왜 놀랐는지도 잊어버린 채 다시 바보처럼 헤헤 웃지. 나는 시어머니의 방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문틈으로 어머니가 창가의 빨간 구두를 향해 아기처럼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 사람의 망가진 기억 속 어딘가에는 분명 끔찍한 죄의 파편이 남아있어. 그 파편이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을 계속 찌르는 거야. 저 사람은 영원히 자기가 왜 고통스러운지 모른 채 그저 막연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기억하지 못하는 죄만큼 무거운 십자가는 없어. 나는 그걸 매일 매 순간 확인하고 있어. 내가 저 사람 곁에 있는 이유야. 그럼 언니는? 언니의 남은 인생은 어떡할 건데? 그렇게 저주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이 죽어갈 셈이야? 동생의 절박한 물음에 나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인 자의 서늘하고 텅 빈 미소였다. 나한테 남은 인생 같은 건 없어.
내 인생은 수아가 죽었을 때 끝났다고 했잖아. 지금 이건 그냥 보너스 게임 같은 거야. 아주 길고 지루하고 잔인한. 그리고 이 게임의 끝은 내가 정해. 그날 이후 동생은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반찬을 해다 나르고 내가 좋아하는 찻잎을 사다 주며 나의 이 기나긴 형벌을 곁에서 지켜봐주는 유일한 관객이 되어 주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시 차디찬 겨울이 찾아왔다.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계절이었다. 어머니의 치매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말하는 법도 씹는 법도 잊어버려 이제는 콧줄을 통해 유동식을 공급받아야만 했다. 스스로 몸을 뒤집지도 못해 2시간마다 내가 몸을 돌려 눕혀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겼다. 어머니는 이제 살아있는 식물과 다름없었다. 오직 심장만이 기계처럼 뛰고 있을 뿐이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차라리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해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는 의미였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단 하루를 더 사시더라도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돌볼 거예요. 그게 내 약속이니까. 내게 한 약속인지 죽은 딸에게 한 약속인지 혹은 저주 그 자체에 대한 맹세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깊은 한숨과 함께 돌아섰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감정의 교류도 없이 오직 시어머니의 생명을 매개로 이어지는 기묘한 동거가 되어 있었다. 2028년 1월 11일. 30년 전 수아를 잃었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32년 하고도 몇 개월이 더 흐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유동식을 주입하고 있었다. 삐삐 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영양공급기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미동도 없는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다. 저 가슴 속에서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나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바로 저 손이 내 딸을 차가운 바다 아래로 밀어 넣었을 것이다. 나는 가만히 그 손 위로 내 손을 겹쳐 올렸다.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기적처럼 혹은 저주처럼 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한참 동안 나를 빤히 바라보던 어머니의 마른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입모양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는 스르르 다시 눈을 감았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영양공급기의 알람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멎었다는 신호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도 안도감도 허무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아주 길고 지루했던 연극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임종을 알렸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오열이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문상 온 몇몇 친척들은 끝까지 내 손을 잡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늘도 이런 효부는 없을 것이라며 위로를 건넸다. 나는 그저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반복했다. 남편은 장례 내내 상주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우리의 기나긴 전쟁은 가해자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에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이제 당신은 어쩔 셈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모든 굴레가 끝났으니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어리석은 희망. 나는 대답 대신 내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하나 꺼내왔다. 나 이 집 나갈 거예요. 뭐? 서윤아, 왜 이래?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서로밖에 없잖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남편이 내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나는 그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연민이 느껴졌다. 이 남자 역시 지독한 모정과 비뚤어진 효심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30년 전 그 바닷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당신은 평생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죄책감을, 나는 피해자의 엄마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날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이건 당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더 이상 이 집에 미련은 없었다. 나의 복수는 끝났고 나의 형벌도 끝났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당신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한마디가 그에게 구원이 될지 또 다른 족쇄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건 내가 그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이자 가장 잔인한 형벌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나는 낡은 아파트를 뒤로하고 차가운 겨울 거리로 나섰다. 하얀 눈송이가 머리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바닷가에서 찍은 5살 수아의 웃는 얼굴이었다. 나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수아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이제 정말로 너를 보내줄게. 그 순간 32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절망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마주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하얀 눈으로 뒤덮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디뎠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따스한 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박서윤 씨는 비극을 딛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그녀의 복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